네, 중국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10대 무기 수입국에서 이름을 뺐습니다. 미국을 추월하고 전략 지역을 바꾸겠다는 야망 아래 중국의 군사 굴기가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디펜스 프라임은 중국 무기 기술의 급부상 그리고 그 파장을 진단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시선을 사로잡는 보도가 있었어요. 중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보도인데 이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도인가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핵이 필요 없는 수소폭탄이라고? 이런 기사가 나와서 놀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 4월 21일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중국 선박 집단 705 연구소가 최근 중국 병공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이게 참 이름도 긴데 발사체 로켓 미사일 지도에 게재한 논문에서 핵물질을 기폭제로 사용하지 않고도 수소 기반의 폭발 장치의 파괴적인 화학 연쇄 반응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이제 원자폭탄이 기반이 돼요. 이제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수소와 핵융합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연구팀이 발표한 걸 보면 기존의 폭발물에 의해 활성화된 수소와 마그네슘이 급속한 열분해가 되면서 수소가스가 방출되고 이 가스가 점화되면서 지속적인 이제 화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의를 하기에는 중국이 약간 이제 새로운 방식의 기화폭탄 혹은 이제 열 압력탄을 만든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폭탄의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핵폭탄 있고 수소폭탄 있고 이번에 중국이 했다는 비핵 수소폭탄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핵폭탄은 이제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폭탄, 원자폭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이제 이런 무거운 원자핵을 쪼개서 핵분열을 할 때 에너지가 이제 고도로 나오는 걸 해서 이제 파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소폭탄은 이제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열핵폭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원자폭탄을 기폭으로 해가지고 그 수소 원자들을 융합시키면서 태양이 계속 끓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공적으로 이제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가지고 그 파괴력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핵폭탄보다 더 이제 수십 배, 수백 배까지 이렇게 극강화시켜 버리는 거죠. 저도 이제 세 번째 오늘 주제인 이제 비핵 수소폭탄도 핵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하고도 이제 수소폭탄하고 유사할 수 있지만은 수소폭탄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핵융합 기술과는 전혀 다른 거고요. 보시면 이제 저도 한번 기사를 읽어보고 한번 찾아보니까 그 수소와 마그네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섭씨 1000도 이상의 고열 화염을 2초간 유지하게 하는 화염 무기, 진공, 폭탄, 그다음에 또는 이제 열 압력탄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극강의 어떤 화력을 뿜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걸 또 악마의 무기라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터지게 되면은 산소를 바로 끌어들여 갖고 주변이 진공 상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폐를 망가뜨리거나 도시나 지하에 있는 그 어떤 전투원들은 그냥 바로 질식사시켜 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이게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해 3월 4월에 이제 러시아 갖고 있는 토스 1A라는 어떤 그 무기 체계가 있어요. 그 열압력탄 미사일을 막 발사하게 되면 어떤 지역을 막 초토화시켜 버리는데 그래서 뻥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상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하는데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SNS라든가 주민들에 의해서 찍혔던 그런 클립들이 상당히 많이 올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좀 최초라든가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결국엔 개전이 있어 왔던 것인데 그걸 더 극강화시켜 버렸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열 압력탄보다는 더 파괴력 있긴 하겠지만 비핵 수소폭탄 중국이 했다는 걸요. 핵을 쓰는 수소폭탄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가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사실 제가 이제 요 녹화하기 전에 히로시마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 원폭이 떨어진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용된 리틀보이가 한 15킬로톤 정도 돼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이제 나중에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히로시마에 가시게 되면 거기 이제 기념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관이 만들어진 데가 이제 그 폭탄이 떨어진 데인데 제가 이제 두 번째 가는 건데 갈 때마다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그 폭심지 같은 경우에는 시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 흐름만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위력이 어마어마한데 원자폭탄 자체도. 근데 수소폭탄은 사실상 메가톤급이에요. 그거와는 또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걸 보면 실제로 위력은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래식 폭탄의 수준 유지하는데 제가 좀 눈길 있게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 연소 효과.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0.12초에 불과한 TNT의 성광보다 훨씬 더 오래 갔다. 그리고 폭발하면서 과압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보면 잘 보면 열압력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열압력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폭탄이 터질 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분말을 확 뿌려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중국에서 발표한 걸 보면 수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압력탄은 그런 미세한 분말이 퍼지면서 점화를 딱 시키면서 팍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압력과 열로 이제 뭐 파괴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수소가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이 실험한 거 특징 중에 하나가 폭발한 다음에도 열이 오래 간다. 열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떤 작전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 글을 딱 통틀어 보게 되면 전투 유형이 나와요. 전투 유형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악 전투, 도시 전투, 지하 전투, 그다음에 정글 전투, 사막 전투,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혹한지 전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여러 가지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전투가 지하 전투. 지하 전투. 예, 지하 전투는 왜 그러냐면 우선은 사람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폐쇄성 때문에 공포감이 발현이 되고 거기가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숨통을 조이게 되면은 공기가 주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구조물이 인공적으로 팠을 때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라든가 진동에 의해서 상당히 취약해서 무너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곧바로 열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좀 오래 탄다는 거잖아요. 타게 된다면 뭐가 타겠습니까? 산소가 탄다는 거예요. 산소가 탄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만이 이제 중국과 결전을 하기 위해서 해안부터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산악 지역까지 다 이제 지하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만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장기전으로 손모전을 끌고 가야지만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갖고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걸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대만군의 지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탄다는 것은 뭐냐면 산소를 그만큼 많이 이제 뭐 뽑아 땡기는 거고 없애버리는 거고 압력이 생기게 되면 이제 구조물들의 이제 피해가 되고 거기에다가 그거에 의해서 파괴는 안 되겠지만은 2차, 3차 들어오게 되는 재래식 화력에 의해서 또 이제 약화되게 되면 집안이 무너지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목적에 쓸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상이나 해상이나 공중에서 무인 체계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전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봤을 때 이게 대만으로서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어떤 파괴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라면 이제 이번 실험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전통적인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핵분열을 기폭 장치로 썼잖아요. 예. 근데 이번엔 다른 방식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차세대 무기 개발로 이어질까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의 딜레마도 사실 그게 있습니다. 중국은 핵을 갖고 있잖아요. 핵을 쓰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어마어마한 일종의 열압력탄으로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현무5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제 현무4나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중국이 갖고 있는 둥펑 16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탄두 중량이 2톤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 수소 기반의 열압력탄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대만을 침공할 때 훨씬 효과적이죠. 사실 그동안은 뭐 핵무기 갖고 세계가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기 경쟁의 체계가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이라는 데가 정치 체제를 봤을 때 권위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나라냐면 이게 1964년 10월에 최초 원자탄을 개발을 했어요. 그다음에 1966년에 두 차례 그 증폭 핵분열탄 핵실험을 거쳐서 1967년도에 수소폭탄까지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몇 개월 걸린 32개월 걸렸어요. 이게 당에서 이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핵 수소 폭탄 같은 경우는 원자탄이라든가 이제 핵탄두에 비해서 방사능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치적 부담감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의 어떤 이제 지리적인 특성과 군사적 특성을 발휘해서 개발을 한 것인데, 이게 또 이제 그 뭐랄까 그 초토화시키고 악마의 무기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중국과 대결하고 있는 대만이나 미군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중국군이 이걸 썼다 하게 되면 미군이랑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미군도 고려를 할 거예요. 왜 고려할 거냐? 결국에는 어떤 저런 어떤 중국의 전력을 뭐랄까 그 거부하거나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100만의 어떤 병력을 가서 희생을 시켜야 돼. 그런데 이런 무기체계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어쩜 작전 목적에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희생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하긴다면 당연히 자유민주 국가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권위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항상 옛날부터 지금 그렇지만 하늘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과학 무기 체계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약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에 보게 되면 다 어디에 돼 있어요? 그 지휘 통제 시설이라든가 주요 이제 민감 시설 같은 것들이 다 지하에 다 되어 있다. 네. 결국에는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권위주의 국가가 격돌을 했을 때는 뭐냐면 지하라는 공간이 이제 되게 큰 핫스팟으로 돼야 됐고 그게 안에서 이제 전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싸울 때 그런 부분을 할 때 이제 이런 어떤 그 진공 또는 열압력탄 같은 부분들이 사용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전쟁의 성격과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생명력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군의 생명력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중국이 촉발을 했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는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비 경쟁의 어떤 하나의 분야로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무기 거래 통계가 나왔어요. 이거 봤더니 중국이 세계 10대 무기 수입국에서 이름이 빠졌습니다. 예. 이게 30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현장에서 그걸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이제 방산업체에서 나온 보도자 중에 그게 있을 겁니다. 이제 UAE에서 하는 아이덱스라는 전시회가 있어요. 이게 중동 최대의 방산 전시회인데 저는 이제 23년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전시회의 가장 메인 자리, 중앙 자리를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미국이나 이런 유럽 회사들은 네. 비용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자리를 차지 못하는데 매번 이 아이덱스 전시를 할 때마다 중국 업체가 사실 그 자리를 거의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제 러시아라든가 뭐 심지어 천안문 사태 이전에는 미국에서 F-16 전투기를 중국이 들어오려고 그랬었어요. 코브라 공격 헬기 이런 것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미중 관계가 좋았으니까. 근데 그 뒤로 이제 러시아 무기를 사실 많이 들여왔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많은 이제 방산업체 기술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중국으로 사실 많이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는 사실 지금은 무기를 만들어 이제 수출한 나라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저는 현장에서 봤지만 우리 K 방산을 위협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그렇죠. 바로 이 중국의 이제 방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시진핑 주석도 강조하는 게 방위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중국의 방위산업은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다 국영기업이에요. 그리고 해외 수출을 하게 되면 일종의 보조금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총기 만드는 업체가 있었는데 뭐 제3국에서 이제 총기 관련 입찰을 하게 됐는데 중국 업체는 그냥 우리 입찰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총 줄게 그냥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왜? 그냥 우리가 그 국가적인 선점하겠다 차원에서 이건가? 그냥 줄게 몇백 정 이렇게 나오는 사업은 어떻게 이겨?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섭죠 사실. 무섭네요. 예. 그러면 그 중국의 무기 개발 수준이 어디까지 왔느냐가 중요할 텐데 2035 군사 현대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네네. 통해서 자주 국방 역량을 키우고 첨단 무기 개발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런 건데요. 지금 이게 수준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게 2017년 19차 이제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천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자주 국방, 군사력의 독립화를 유지하겠다 하면서 이제 결국엔 미국을 제치고 우리가 1등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이게 되게 이런 계획을 만들면서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거를 보인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뭐
AI 기반의 어떤 무기 체계, 그다음 미사일 시스템,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은 결국에는 이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자,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간에서 자유민주국 같은 경우 민간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주도하지 않게 되면 그 초기 자본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데 중국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노력을 집중해주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갈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권위주의 국가의 특성상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강화하는 측면이 낮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그런 걸 축적하는데도 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자에서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어지는 게 양자 기술 이런 식으로 해서 무기체계가 가는 건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의 어떤 집중력 투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게 또 이제 할 때 보면은 우선은 민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군사용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국제사회로부터 정체성을 얻기 위한 표면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보이지 않는 어떤 그게 뭐냐면 고도의 사이버 이제 해킹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바로 해킹을 통해 갖고 군사력에 접목시키는 게 있는데 쉬운 예로 보면은 어떤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 있는 어떤 무기 체계의 모양이 그대로 중국에 있는 모양과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 신빙성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쪽에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주 끈끈한 보이지 않는 네트워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돈은 이제 국제사회에 막아버리기 못하니까 과학기술, 사람, 이제 그런 장비, 물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핵도 이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파키스탄에 보면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는 작전에 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투입했던 스텔스 헬기가 불시착을 해갖고 이제 거기서 미 특수작전 부대가 그거를 파괴하고 나왔는데 네. 꼬리날개 부분들이 남아서 그게 파키스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스텔스 헬기가 이제 개발됐다는 부분들도 이제 추정할 수가 있고 또 예전에 마오쩌둥 시대 같은 경우는 쿠바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공군의 전투기에서 발사한 어떤 첨단 미사일이 이제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또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의 첨단 미사일이 바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 초한전이라고 합니다. Unlimited Warfare.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미국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가용수단을 난 다 할 거야. 군사적이고 민간적이고 뭔가 다 필요 없어. 모든 걸 다 끌어가지고 우리가 군사력을 이제 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잘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다 정당성을 보이게 잘 이렇게 꾸며 나가는 것이죠. 네. 네, 시진핑 주석이 고강도 군 반부패 숙청을 단행한 이후에 중국 군 내부에서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디펜스 프람에서 알아봅니다. 지난 3월 11일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폐막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에 이은 중국군 서열 2위와 3위 장유샤와 허웨이둥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얼마 뒤 시진핑 주석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 모두가 일어나 시진핑을 주시하는데요. 오직 한 사람 장유샤 부주석만이 등을 돌린 모습입니다. 중국 양회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상황인데요. 이 이례적인 광경이 포착되고 몇 시간 뒤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장유샤 옆에 있던 또 다른 권력자 허웨이둥이 종적을 감춘 건데요. 지난해 부패 세력의 척결 이후 군 내부의 감도는 미묘한 기류. 중국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3월 양회가 끝나고 며칠 후 중국 베이징에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위급 장성들이 대만 독립에 대한 입장을 공표하는 반국가분열법 기념 행사인데요. 하지만 군의 핵심 인사인 허웨이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 2주 뒤에 열린 신목일 행사에도 이후에 열린 중앙주변국 업무회의에도 허웨이둥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마치 애초에 없던 사람인 듯 공식 석상에서 종적을 감춘 허웨이둥. 그의 행방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가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날 한 중국 언론인은 허웨이둥이 양회 폐막 직후 체포됐다며 숙청서를 제기했는데요. 그의 행방에 대해 온갖 추측이 쏟아졌지만 중국 국방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허웨이둥의 숙청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추측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허웨이둥의 실각은 무려 58년 만에 군부 최고 위급 숙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2023년 로켓군을 대상으로 했던 대규모 군 숙청과의 연관성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로켓군을 대상으로 한 시진핑의 반부패 숙청은 지난 2023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가 무기 조달과 관련한 부패 신고를 받는다는 발표로 시작됐는데요.
군 현대화를 위해 들인 천문학적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게 확인되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대거 해임됐습니다. 로켓군은 시진핑 주석이 본격적으로 군개혁을 시도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담아 주력한 핵심 전력이었는데요. 때문에 지난 로켓군 숙청은 시진핑 입장에서 뼈아픈 결단이었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숙청 사건이 군 내부의 파벌 의혹으로 번졌다는 건데요. 지난해 11월 로켓군의 숙청을 주도했던 서열 5위 мя오하가 또 다른 숙청 대상이 되면서 중국군 내부의 혼란이 커졌습니다. мя오하는 군 내부 반부패와 현대화 작업을 지휘하도록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었는데요. 군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을 맡길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지만 결국 숙청을 당하며 그 배경을 두고 온갖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역숙청인데요. 시진핑의 숙청 사업에 불만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친시진핑 세력에 대해 약점을 잡고 파면을 이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중국군 내에는 두 파벌이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요. 중국 군부 최고 조직인 군사위원회 서열 2위와 3위, 장유샤와 허웨이둥을 중심으로 한 산시방 세력과 푸젠계 세력이 그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계속된 로켓군 숙청에서는 산시방 세력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실제 전 국방부장 리상푸와 웨이펑어를 비롯해 로켓군에서 해임된 고위 장성들은 모두 장유샤 부주석과 긴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이들의 해임을 지휘한 мя오하 정치공작부 주임은 실종된 허웨이둥 부주석과 가까운 푸젠계 세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мя오하의 숙청 이후 4개월 만에 허웨이둥이 사라지자 로켓군 숙청 과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푸젠계가 새로운 표적이 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내부의 잡음이 불거지며 시진핑 주석의 군장 학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등장했는데요. 특히 지난 양회 폐막식에서 2인자 장유샤 부주석이 시 주석에게 등을 돌린 장면이 포착되면서 의혹의 불을 지폈습니다. 장유샤는 시진핑과 마찬가지로 혁명 지도자들의 자제, 이른바 홍월다이 출신인데요. 시진핑과 장유샤는 집안 대대로 우정을 키워온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당대회 때 임기 나이와 관련해 갈등을 빚으며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후 로켓군의 대거 숙청을 거치면서 대립이 격화됐고 일각에선 장유샤 부주석이 군권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쿠데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의혹을 두고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 세력이 정치적 세력에 저항한 사례는 없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도 공산당 통제를 벗어나는 군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일부 갈등이 있다고 해도 시진핑의 권력을 위협할 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충성파들의 숙청을 통해 최측근이라도 언제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만 보기에는 중국군 내부의 부정부패가 뿌리 깊어 보이는데요. 과연 시진핑 주석은 군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고 개혁을 마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계 제1의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반군몽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중국이 꺼내든 미래전장 카드도 있는데요. 차세대 전투기, 최근 네네. 6세대로 추정되는 항공전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특징이 있을까요? 이것도 정치가 작용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월 21일 날 발표하죠.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는 스텔스인데 F-47이다. 그리고 이제 제작 사업자는 보잉으로 선정했다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이제 중국에서 J-10이라는 J-10이라는 전투기 첫 비행 27주년 기념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음은이라는 어떤 그런 문구를 넣어요. 그렇게 하면서 흐릿한 전투기가 사진에 등장시키면서 막 전 세계 호기심을 자극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흐릿한 전투기가 바로 이제 중국에서 개발 중인 J-36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F-47의 대항마로서 J-36 우리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 J-36의 특징 중에 하나가 꼬리날개가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전형적 6세대 전투기 모습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추정하는 건데 이제 기체 엔진이 3개나 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제 센 추력이라든가 다양한 첨단 무기를 싣기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풀이를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전문가들은 저 J-36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J-20과 J-35보다 훨씬 크고 길이는 약 20에서 26m. 그다음에 날개폭은 20m나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표면적은 190평방미터에 달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3월 27일 날 이거에 대한 논평을 그 우크라이나에서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J-36은 내부 수납 공간에 많은 무기를 탑재하고 장거리 비행에 충분한
연료와 강력한 센서 설치를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최소 2명의 조종사 옆으로 나란히 앉았다는 것으로 이 배치는 일반적인 전폭기에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세 전투기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이제 무장들을 내장시켜 놓은 상태에서 필요시에만 이제 외부로 밖으로 해서 이제 쏘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특한 모형이 삼각형 날개 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직꼬리 날개 대신에 균열식 플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수직꼬리 날개가 없어지게 되면 전방 레이더의 반사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스텔스 기능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또한 이제 엔진의 분사구가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레이더와 적외선에 대한 스텔스 효과가 이제 강화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6세대 전투기에 관련된 특징을 예전에 한번 저희가 다뤘잖아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여기에 담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안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F-47을 발표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또는 대항마로서 이거를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뭐 6세대 전투기 세계 최초로 미국만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걸 평가절하했단 말이에요. 전문가 입장에서 가르마를 타주신다면 어떨까요? 참고 말씀 저는 이제 젠 20을 실제 비행하는 걸 중국에서 봤어요. 2016년 이제 주하이어 쇼때 처음으로 대중한테 공개가 됐었는데 과거에 F-35 공장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딱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보던 거랑 좀 비슷하네. 중국의 그 저피탐 기술 자체는 사실 좀 거의 미국 다음 수준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젠 36 얘기를 해주셨지만 젠 36은 사실 전투기라고 부르긴 애매해요. 그러니까 전폭기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목표가 뚜렷해요. 젠 36은 일단 전폭기고 타겟은 미국의 항공모함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무장창이 굉장히 길고 큽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대함 미사일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반면에 이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F-47은 F-22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예요. F-22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파장이 큰 대역의 레이더에는 잡혀요. 근데 이제 파장이 큰 레이더들은 정확하게 목표가 어디 있는지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상공에 있으면 이게 강남구에 있는지 종로구에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문미익으로 되면 그것마저도 이제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이 6세대에는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F-47은 해외 전문가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 계통이라든가 무장을 이제 체계 통합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체계 통합 기술은 미국이 중국을 앞서 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아무리 중국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도 미국을 따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바다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푸젠함이라고 해서 세 번째 항모를 바다에 내보냈어요. 미국의 해양 전력이 사실 독보적인 상황인데 네.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거 목표는 뭘까요? 그렇다면 왜 중국이 이렇게 해군력에 전력을 하고 있냐? 항공모함도 만들어내고. 왜냐면 이제 93년도에 3차 양안위기 때 그때 이제 두 척의 미국의 항공모함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 지도부들이 그 전까지도 물론 이제 중국이 항공모함 보유에 꿈을 있었지만 활력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당해보니까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되는구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한 3척,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까지 지금 이제 건조를 다 거의 마무리했고 네 번째 항공모함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해군 함정은 3직제로 돌아가요.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대기, 한 척은 정비. 그러면 현재 3척의 항공모함이 있다는 얘기는 최대 2척은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거의 한두 척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압도하려면 더 많은 항공모함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력을 봤을 때는 6척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젠 36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이 또 젠 50이라는 것도 또 시제기를 또 만들어서 이제 시험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젠 50을 만든 회사가 션양이라는 위치해 있는 그 회사인데 여기는 잘 보면 중국 공군 것도 하지만 해군 항공대 것도 해요. 젠 50은 차세대 지금 중국 해군의 함재 전투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중국의 첨단 전력 그 실체를 살펴보고 있는데 무인기 전력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중국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음속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은 1919년이었을 것 같아요. 건국 70주년 열병식 때 선보인 마 3으로 비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길이가 11.5m고 날개폭이 6.7m, 비행거리가 30km 이상의 초음속 무인기인데 이게 WZ-8 또는 우전 뭐8이라고 이렇게 선보였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제 군사 전문가들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초음속 이제 무인기가 스텔스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진에 침투하기 쉽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매핑 데이터 그러니까 지형 정보를 갖다가 매핑할 수 있는 어떤 정찰용으로 운용될 수도 있고 여차하게 되면 미사일이라든가 이제 자폭을 할 수 있는 공격용으로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만 2019년만 하더라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 그런 거 저런 거를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보게 되면 이제 국가지리정보국에서 기밀 문서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입수해가지고 이 WZ-8의 실체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도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 장짜리 이렇게 꾸깃꾸깃한 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이 기밀문서 안에 뭐라고 적혔냐면 2022년도 8월 9일에 WZ-8 두 대가 상하이에 내륙으로 약 5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부의 한 공군기대에서 배치되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나와요. 근데 이 지역이 동부 전구인데 이게 대만을 관할하는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 기밀 문서에 그것뿐만 아니라 한반도하고 엮여 있는 것들의 그림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발사될 때 중국의 H-6M이라는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게 되니까 평택 군산 오산 지역 주한미군 기지를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정찰하는 예상 경로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뭐냐면 둥펑 15, 16 탄도미사일과 둥펑 17 국천수 미사일 등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사전 정찰한 게 아니냐. 아까 매핑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의심을 한 게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하3의 이제 속도고 30km의 고도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미 양국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로 이제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어떤 치명적인 어떤 무기 체계로 될 수가 있는 거고 당시에 또 대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국가중상과학연구원의 이제 항공시스템 연구 책임자인 시리핑이 WZ-8은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만에도 걸쳐 있지만은 이 한반도에도 걸쳐 있는 위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되게 긴장되는 부분인데 이제 중국이 뭐 하고 있는 전력 중에서 다층적 무인 전력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해요. 미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다층적인 게 이렇게 뭐 우주 그렇죠. 공간까지. 그 미국이 발표 CSIS에서 이제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표했을 때 다층 무인 체계는 9버전이에요. 9버전이요? 네, 9버전. 그 당시에는 몇 년 됐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제 기억에도 보게 되면 그냥 흰색 종이에다가 뭐 벌룬 같은 게 하나 있어갖고 거기서 무인기가 나타나고 우주에 막고 있는데 지금은 그 영역이 해저까지 더 이제 확장이 됐고 그다음에 거항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주까지 다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층적 무인 체계가 뭐냐면 우주와 공중 영역을 다 세분화해가지고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무인 체계를 운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저궤도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그 250km에서 2000km 정도까지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거항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항 프로젝트가 뭐냐면 스타링커예요. 근데 이게 2035년까지 508에서 600km까지는 통신에서 6080기를 우리는 발사할 거야. 그 다음에 1145km 정도의 고도에는 6912기의 위성을 발사해서 총 우리는 12992기를 운용할 거야라고 하고 있고 2024년 말에 현재 54기의 어떤 위성을 발사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스타링크는 340에서 550 정도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링크가 이미 다 저궤도의 그 고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항 프로젝트는 그 위쪽으로 올려갖고 더 둘러싸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다층적 무인 체계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도를 말 때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를 얘기해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고고도 같은 경우는 해발에서 보게 되면 45,000피트가 되는데 13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Z-8 그다음에 그보다 좀 낮은 고도에는 세븐들이 운영되고 벌룬들이 운영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벌룬을 올린 상태에서 뭐냐면 거기서 무인기들이 쭈르르 내려와요. 군지평으로. 그러면서 밑을 타격하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상공에 보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번론들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게 현재 갖고 있는 지상에 있는 무기 체계가 달듯 말듯 하기 때문에 결국은 F-22가 들어가고 유격을 했는데 야, 저 조그마한 것 갖다가 저걸 갖다 제거하게 돼. F-22가 출전하고 나가고 그 비싼 무기 체계를 해야 된다는 거 가성비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성비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번론들을 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도에서는 이제 이게 해발 2만에서 4만 5천 피트인데 킬로미터로 하면 6에서 13km 정도가 돼요. 그 보게 되면 웡룽하고 이제 CH 시리즈의 무인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격 무인기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고도별로 해서 쫙쫙쫙쫙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리즈로 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다층적 무인 체계에서 각각의 층을 담당하기 위해서 얘가 시리즈로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해서 예. 우주부터 해저까지 얘는 다층적으로 다 커버하겠다는 물리적 공간을 그 근데 프로젝트입니다. 그 커버하면서 동시에 드론의 이제 핵심 부품까지 중국이 국산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어떤 뭐 이것도 시장이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패권 아예 쥐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 상용 드론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중국 업체들이 거의 다 거의 그렇잖아요. 싹쓸이 했고 뭐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앞서 박사님도 얘기해 주시지만은 이제 익룽이라든가 이제 CH 차이홍 이 계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은 거의 다 팔려 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뭐 이라크 같은 경우도 차이홍 쓰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도 왜냐면 이제 그동안 미국이 이런 무인 정찰 공격기를 대외 판매를 막아왔었거든요.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을 지금 이제 중국 업체들이 다 점유를 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몇 번 주화 에어쇼를 가보면 이전만 하더라도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었어요. 이제 피스톤 엔진 같은 것들, 그다음에 터보프롭 엔진. 터보프롭 엔진은 좀 약간 제약이 있었는데 사실 피스톤 엔진은 상용 갖다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다 국산화를 했어요. 아무것도 뭐 다른 데서 가져오지 네. 않겠다. 또 이제 워낙 이제 중국 내수 시장 그리고 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국산화해도 많이 남죠. 반면 이제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절대적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만들어도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부품을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글로벌 무인기 시장에서 거의 패권을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글로벌 안보 지형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겠는데요. 이게 미중이 어쨌든 간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대립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말로만 우리가 재편된다고 하지만 미국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무인 체계를 말할 때 소부장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부장은 중간재예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게 원재료, 중간재, 완성품을 나뉘는데 이 소부장을 만들기 위한 이 원재료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히토류 있잖아요, 히토류. 그러면은 로봇이라든가 드론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게 모터인데 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자력을 하는 자석이 필요해요. 히토류 만들거든요. 그거 지금 다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히토류가 붙어 있는 곳은 많은데 그거를 팔려면은 환경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 하려고 해요. 권위주의 국가는 예. 가는. 그다음에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장을 이미 중국이 다 갖고 있어.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재편한다 하더라도 그 완산지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EYR 센서 같은 센서에 같은 그런 원자재도 다 중국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중간재에 있는 소부장만 보고 있지만 힌트 상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그걸 통제하게 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히토를 이제 독립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 공급망 재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언리미티드 워페어를 해서 초안전인데 핵심이 두 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장악한 상태에서 소부장 시대의 규모 경쟁을 중국 대륙에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싸게 줄 테니까 사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 사가게 되면 그 루트를 사가는 걸 니네 어떤 채널로 하지 말고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걸 써 하면서 그런 까지 채널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종속을 시켜놓고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든 상태에서 나중에 미국에 이렇게 편이 들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 이거 안 할 거야. 근데 어떤 효과가 나냐면 이거를 군사용으로 쓴다고 해서 네가 쓰면 안 돼 하면서 수출을 중지하잖아요. 그럼 모터는 드론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모터는 드론 그다음에 자동차 다른 거 쓰잖아요. 자동차까지 그 들어가는 모터까지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나라의 어떤 경제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무서운 거고
이 저가 전략인데 요새는 또 여기다가 기술도 좋아. 정신이 차려갖고 기술력도 좋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또 근데 가격은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종 로봇 있잖아요. 사종 로봇이 보게 되면 통상 보면 2억, 3억 정도 하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시면 53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 가능하니까. 거짓말인가 찾아보세요. 5,300만 원도 아니고 아니 53만 원에 53만 살 수 있어요. 거짓말인가 찾아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어떤 연대를 맺어갖고 공군만 재편하고 뭐 한다 하지만 독립한다 하지만 한계가 이게 있겠네.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중국의 이 무기 개발 역사를 보면 참 계란에서 그러니까 바위로 계란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도 봤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지금 운용 중이고 과거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배 모양을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방울 선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중국 기술자들이 미국에 있는 중국 외교관에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모형 좀 하나 사와봐. 그래서 그 모형을 중국으로 가져와서 그걸 보고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우리로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든 해내는구나. 네.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실 중국의 이런 여러 기술이 발전한 거 보면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대부분 무기 만들면서도 다 국영기업이고 그만큼 대접을 해주고 또 과학기술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보상을 해주니까 이런 성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단순히 군사 분야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인재들에 대한 투자를 잘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어쩌면 중국을 앞설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어떤 그 소부장하고 그다음에 자원 관련된 부분들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제 얘네가 움직였냐면 6.25 전쟁부터 움직였어요. 얘네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정식적으로 창립되기 백군을 이기고 나서 국민당국을 이기고 나서 창립되기 이전부터 아프리카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프리카 전체에 들어가 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히트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면서 중국산을 다 만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큰 대전략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미국과 경쟁에 들어갔을 때 이걸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이제 민간 생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좀 자시했던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도강령회가 끝나고 나서 이빨을 드러나고 나서 양측이 싸우고 났을 때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는 곳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AI하고 양자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조업 기반이라든가 이 소부장에 관련돼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돼. 그다음에 대체대를 R&D를 해야 돼. 그다음에 지하자원 공동 개발해야 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표면적인 얘기예요. 표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거를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크라이나가 히토르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매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FPV 자폭드론을 1년에 10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들어가는 모터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터를 분명히 중국에서는 안 넘겨줄 텐데 미국에서는 없고 그럼 모터를 어떻게 들어가는 그 히토를 만든 자석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것들을 모르게 자체 설비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거와 비슷하게 해서 주변국에서 우크라이나가 끝난 다음에 다음은 우리다. 뭐 노르웨이, 폴란드 뭐 이런 등등에서 걔네들이 얼마 전에 450만 대를 또 지원해 줬어요. 그럼 그 450만 대를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이 통제를 할 건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뭔가 모르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어떤 모터에 관련된 소수부장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광물들을 제조하거나 재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강력하게 좀 의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우리보다 더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치명적일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가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력을 하고요. 네, 중국은 오늘도 군사기술을 한 층씩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변화를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우리의 전략일 텐데요. 좀 더 높이 보고 좀 더 멀리 읽어야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